여러분, 아침에 커피를 딱 마시고 있는데 집 한 구석에서는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이 어젯밤 건조기에서 나온 빨래를 아주 반듯하게 개고 있는 거죠. 유튜브에서 종종 보이던 휴머노이드 로봇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근데 이 로봇이 집안의 와이파이를 잡는 게 아니라 청취자 여러분의 지붕 위를 지나가는 저궤도 위성망이랑 막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스타링크 위성망을 직접 쓴다는 거군요. 그쵸? 그리고 이 모든 서비스에 대한 월 구독료는 일론 머스크의 X 앱을 통해서 암호화폐로 아주 조용히 자동 결제되는 겁니다. 약간 그 전형적인 SF 영화의 오프닝 시퀀스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월스트리트의 가장 기민한 자본들은 이게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바로 2년 뒤 현실이 될 X홀딩스라는 거대한 제국의 청사진이라고 보고 이미 계산기를 막 두드리고 있다는 거죠. 네, 사실 월가에서는 이미 공공연한 비밀처럼 다뤄지고 있는 이슈이긴 합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핵심 자료가 바로 이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합병을 통해서 어떻게 인류의 경제 인프라 자체를 집어삼키려 하는지 그 설계도를 낱낱이 파헤쳐보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미션이네요. 이게 단순히 기업 가십거리가 아니라 인류 경제 구조가 재편되는 그런 거대한 이야기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 청취자 여러분이 지금 테슬라 주식을 단 한 주라도 들고 계신다면 오늘 이 집중 탐구 시간은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운명을 가를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 될 겁니다. 네,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가 하나 있거든요. 바로 기업을 그 과거의 잣대로 분류하려는 관성입니다. 과거의 잣대요? 예를 들면 어떤 거죠? 그러니까 바퀴가 4개 달려있으니까 자동차 회사다. 아니면 로켓을 쏘니까 우주 항공회사다. 약간 이런 식의 1차원적인 접근이죠. 아, 그쵸. 테슬라는 전기차, 스페이스X는 로켓. 딱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보통. 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다룰 이 보고서의 세계관 안으로 딱 들어오면 그런 산업의 경계는 완전히 무의미해집니다. 머스크는 이 두 회사를 독립적으로 키우는 데는 사실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전혀요? 각자 분야에서 1등인데도요? 네, 그의 타임라인은 2027년입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를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으로 병합하는 작업을 물밑에서 아주 치밀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게 이 자료의 핵심이죠. 와, 자동차와 로켓을 합친다라. 사실 겉보기엔 진짜 뜬금없는 조합이거든요. 테슬라는 지구에서 전기차 팔아서 돈을 쓸어 담고 있고 스페이스X는 우주로 위성 띄우고 발사체 쏘고 있잖아요. 겉으로 보면 접점이 별로 없어 보이긴 하죠. 네, 도대체 왜 그렇게 잘 골라가는 두 개의 거대한 바퀴를 굳이 하나로 억지로 용접하려고 하는 건지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 좀 파고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테슬라는 더 이상 자동차를 대량 생산하는 제조업체가 아닙니다. 테슬라는 지구 표면을 돌아다니는 AI 로봇을 위한 거대한 하드웨어 플랫폼일 뿐이죠. 자동차가 아니라 그냥 바퀴 달린 로봇이다. 정확합니다. 지금 테슬라가 회사의 명운을 걸고 막 천문학적인 자본을 쏟아붓는 두 가지 핵심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하나는 완전 자율주행, 즉 FS, 다른 하나는 인간형 로봇인 옵티머스입니다. 그 두 개가 요새 제일 핫하죠. 이 두 프로젝트의 본질은 결국 AI가 현실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움직일 것인가, 이걸 해결하는 건데요. 여기서 가장 치명적인 병목 현상이 발생합니다. 치명적인 병목이요.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바로 데이터의 처리량과 통신망의 물리적인 한계입니다. 데이터 처리량이요? 저도 스마트폰으로 4K 영상 같은 거 스트리밍으로 보면 데이터가 꽤 빨리 달린다는 건 알거든요. 근데 로봇 하나가 움직이는데 데이터가 그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냥 로봇 안에 내장된 칩으로 처리하면 되지 않냐고요. 네, 컴퓨터가 다 들어있잖아요. 자체적으로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이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식을 들여다보면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이나 옵티머스는 단순히 미리 입력된 코드를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옛날 공장 로봇처럼 정해진 동선만 움직이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죠. 8개의 카메라가 사람의 눈처럼 주변의 시각 정보를 막 실시간으로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걸 거대한 신경망 컴퓨터로 보내서 판단을 내린 뒤에 다시 명령을 받아오는 구조예요. 듣기만 해도 데이터가 엄청 무거울 것 같은데요. 네, 보고서에 따르면 옵티머스 단 한 대가 공장 안에서 주고받아야 하는 데이터 양이 무려 수십 기가바이트에 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초당 수십 기가바이트요? 한 대가요? 네, 한 대가요. 이걸 전 세계에서 수백만, 수천만 대의 테슬라 차량과 로봇이 동시에 수행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와, 초당 수십 기가바이트를 수천만 대가 쓴다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쓰는 5G의 통신망이나 앞으로 나올 6G 같은 지상망으로는 어림도 없다는 얘기네요. 아예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수준이죠. 통신망이 말 그대로 폭파되거나 아니면 데이터 전송에 렉이 걸려서 막 자율주행차들이 도로 한가운데서 멈춰서고 로봇이 오작동하는 대형 사고가 날 수밖에 없겠군요. 네,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게다가 지상의 통신 인프라는 결정적인 한계가 또 하나 있습니다. 한계요? 어떤 건가요?
기지국이 촘촘하게 깔린 대도시를 조금만 벗어나도 통신이 끊기는 이른바 데드존이 발생한다는 거죠. 아, 산이나 바다 같은 곳 가면 핸드폰 안 터지는 것처럼요? 맞아요. 근데 머스크의 목표는 특정 지역에서만 작동하는 로봇이 아니거든요. 사막 한가운데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로봇 혹은 아프리카 오지에서 광물을 캐는 로봇을 원하죠. 아, 지상 기지국 중심의 5G로 이런 전 지구적인 연속성을 절대 담보할 수 없겠네요. 네, 유일한 해결책은 결국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뿐인 겁니다. 아, 진짜 이걸 들어보니까 비유하자면 마치 최신형 초고성능 스마트폰을 만들었는데 정작 동네에 터지는 와이파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본인 전용 인공위성을 우주에 띄우겠다는 거나 다름없네요. 오,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지구궤도 전체를 인공위성으로 감싸버리면 사막이든 바다든 데드존 자체가 아예 사라지니까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제가 예전에 비행기 타서 위성 인터넷을 써본 적이 있는데 진짜 엄청 느리고 렉이 심했거든요. 그러니까 지연 시간이 그렇게 길면 막 실시간으로 장애물을 피해야 하는 로봇한테는 오히려 더 치명적인 거 아닌가요? 네, 충분히 하실 수 있는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사실 기존의 정지궤도 위성들은 고도가 무려 36,000km나 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가 오가는데 물리적인 시간이 걸려서 렉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쵸. 거리가 너무 머니까요. 실시간 제어에는 최악이죠. 하지만 스타링크는 다릅니다. 지구상공 불과 500km 안팎에 떠있는 저궤도 위성이거든요. 아, 500km면 훨씬 가깝네요. 네, 게다가 빛의 속도로 진공 상태인 우주 공간을 통해 데이터를 쏘기 때문에 장거리 전송에서는 오히려 해저 광 케이블이나 지상 기지국을 거치는 것보다 지연 시간이 더 짧을 수 있습니다. 와, 지상망보다 우주로 쏘는 게 더 빠를 수 있다고요? 네, 물리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X는 이 위성을 2027년까지 무려 42,000개로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죠. 아주 촘촘한 그물망, 즉 메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데이터 트래픽을 완벽하게 분산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인터넷을 연결한다 이게 아니라 테슬라라는 거대한 로봇 군단을 지연 없이 통제하기 위한 전 지구적인 전용 신경망을 구축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두 회사의 합병 이유가 여기서 명확해지는 거죠. 아, 그쵸. 통신망이 그렇게 중요하면 남의 걸 빌려 쓸 수가 없죠. 단순히 사용료 내고 빌려 쓰는 수준으로 뒀다가 만에 하나 스페이스X 쪽에서 서버 정책을 바꾸거나 비용을 확 올려버리면 테슬라의 뼈대 자체가 흔들리게 되니까요. 정확합니다. 테슬라에게 스페이스X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인프라인 셈이죠. 그리고 반대로 스페이스X 입장에서도 테슬라는 절대 놓칠 수 없는 완벽한 숙주입니다. 아, 숙주요? 네, 위성을 수만 개나 띄어 올리는 데 들어가는 그 천문학적인 유지 비용을 회수하려면 전 세계 어디서나 밤낮 없이 방대한 데이터를 미친 듯이 소비해줄 초대형 고정 고객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수백만 대의 테슬라 자동차와 옵티머스 로봇인 겁니다. 와, 퍼즐이 확 맞춰지네요. 양쪽 모두 상대방 없이는 자신들의 생태계를 절대 완성할 수 없는 완벽한 상호 이존 구조군요. 그렇죠. 이걸 굳이 두 개의 독립된 회사로 두고 각종 계약이나 규제에 얽매 있느니 아예 하나로 합쳐버리는 게 머스크 입장에서는 가장 효율적이고 강력한 통제 방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두 회사가 이미 하나의 신경망으로 깊게 얽혀 있다는 건 확실히 알겠습니다. 그럼 그 우주 통신망까지 동원해서 감당해야 할 테슬라의 AI 로봇, 이 옵티머스의 존재에 대해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파고들어보죠. 네, 이 부분이 정말 소름 돋는 포인트죠. 자료에 등장하는 수치를 보면 사실 좀 현실 감각이 사라질 정도거든요. 2026년까지 공장에 10,000대를 투입하고 2030년까지 전 세계에 1억 대를 팔겠다고 적혀 있어요. 1억 대라는 숫자가 참 비현실적으로 들리긴 하죠. 솔직히 제가 본 옵티머스 영상은 아직 좀 엉성했거든요. 막 티셔츠 하나 개는데도 엄청 조심조심 한참 걸리고요. 하하, 맞아요. 최근 영상 보면 아직 답답한 면이 있죠. 그쵸. 그래서 이게 무슨 영화처럼 당장 수억 명의 인간 노동자를 진짜 대체할 거라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일론 마스크 특유의 과장 광고인지 약간 헷갈립니다. 투자자들을 현혹하려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셔츠를 느리게 게른 영상을 보고 안심하는 건 비유하자면 1990년대 초반에 인터넷 모뎀 접속 소리 있잖아요. 삐 하는 소리요. 아, 띠띠띠띠 하는 그 전화선 연결 소리요. 네, 그 느린 접속음을 들으면서 이런 느린 통신망으로 어떻게 세상을 바꾸냐라고 코웃음 치던 것과 완전히 똑같은 맥락의 오판입니다. 와, 팩트 폭행이네요. 그럼 옵티머스의 진짜 무서운 점은 따로 있다는 건가요? 네, 옵티머스의 진짜 무서움은 하드웨어의 관절 움직임이나 속도에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엔드 투 엔드, 즉 끝에서 끝으로 이어지는 신경망 학습이라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에 있습니다. 엔드 투 엔드요? 그게 정확히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일일이 팔을 30도 올리고 손가락을 접어라 이렇게 코딩을 짜주는 게 아니라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일일이 코딩하는 시대는 끝났죠. 수천만 대의 로봇이 현장에서 사람이 하는 행동을 카메라로 그냥 봅니다.
그리고 그 방대한 시각 데이터를 앞서 말씀드린 스타링크를 통해서 머스크의 인공지능 회사인 xAI의 슈퍼컴퓨터로 전송하죠. 아, xAI가 여기서 뇌 역할을 하는 거군요. 네, 거기서 AI가 스스로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패턴을 막 학습하고 다시 로봇에게 행동 지침을 내려보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섬뜩한 점은 바로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네트워크 효과요? 여러 대가 연결되어 있어서 생기는 장점 같은 건가요? 네, 예를 들어서 미국 공장에 있는 로봇 한 대가 특정 공구 다루는 법을 마스터했다고 쳐보죠. 그럼 다음날 아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전 세계 1억 대의 로봇이 동시에 그 기술을 습득하게 됩니다. 인간은 보통 용접 기술 같은 거 하나 배우려면 수십 년의 짬바, 그러니까 엄청난 시간이 필요한데 로봇 군단은 단 하룻밤 만에 수억 명분의 숙련도를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 할 수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속도와 확장성이 핵심입니다. 와, 그렇게 계산해보니까 1억 대라는 숫자가 갑자기 피부로 확 와닿네요. 지금 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서 육체 노동 종사자가 대략 8억 명 정도라고 하잖아요. 네, 보통 그렇게 추산하죠. 근데 옵티머스 1억 대가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24시간 쉬지 않고 일한다면 이건 뭐 단순한 공장 자동화의 연장선이 아니네요. 자본주의 역사상 처음으로 노동력이라는 개념 자체가 무한히 복제 가능한 소프트웨어로 전락해버리는 엄청난 지각 변동이군요. 네, 그 지각 변동의 정중앙에 바로 테슬라와 스페이스 통합 생태계가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테슬라가 육체인 로봇을 대량 생산하고 스타링크가 신경망 역할을 해서 연결하며 xAI가 뇌구실을 하는 아주 완벽한 삼위일체죠. 진짜 숨막히는 구조네요. 그리고 이 모든 통제권이 일론 머스크라는 단 한 명의 지휘관에게 집중된다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직면한 2027년의 진짜 현실입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니까 이 거대한 제국의 잠재력에 약간 압도당하는 기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분석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이 테슬라 주주라고 한번 가정해봅시다. 네, 투자자의 관점으로 돌아가 봐야죠. 머스크가 이런 엄청난 시스템을 완성한다면 당장 내가 들고 있는 테슬라 주식도 우주로 막 날아갈 일만 남은 거 아닌가요? 자료를 보면 스페이스X는 아직 비상장 회사인데도 시장에서 추정하는 기업 가치가 무려 350조 원, 달러로는 2,500억 달러에 달하거든요. 네, 엄청난 덩치죠. 테슬라 같은 상장사가 이런 알짜배기 비상장사와 합병을 딱 발표한다면 당연히 월가에서는 환호성을 지르면서 주가를 폭등시킬 게 뻔하지 않습니까? 당장 제 계좌의 수익률이 2배, 3배 막 뛸 텐데 솔직히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표면적인 숫자는 분명히 그렇게 달콤하게 속삭입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주가 폭등 시나리오 이면에는 소액주주들의 지분을 아주 교묘하게 빨아들이는 위험한 블랙홀이 숨어 있습니다. 블랙홀이요? 이 보고서가 가장 강력하게 경고하는 핵심 뇌관이 있는데요. 바로 스페이스X의 비상장성에서 오는 정보의 비대칭성입니다. 아니, 비상장 회사라는 게 왜 그렇게 치명적인 리스크가 되는 거죠? 어쨌든 테슬라도 바보가 아니니까 합병할 때 스페이스X의 가치를 제대로 실사하고 합병 비율을 정할 텐데요. 여기서 상장사와 비상장사의 차이를 아셔야 합니다. 상장사인 테슬라는 분기별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장부를 낱낱이 깝니다. 부채가 얼마인지, 리스크가 무엇인지 모든 시장 참여자한테 철저히 검증을 받죠. 그쵸, 상장사는 투명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스페이스X는 철저한 비상장사입니다. 자신들의 기업 가치를 외부의 객관적 시장에서 평가받는 게 아니라 아주 폐쇄적인 투자 라운드에서 자기들끼리 가격을 책정해요. 자기들끼리 부르는 게 값일 수 있다. 네, 게다가 스페이스X의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거대한 로켓이 발사대에 서 있다가 쾅 하고 폭발하면 단 몇 초 만에 수백 수천억 원이 허공으로 증발해 버립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게다가 머스크의 궁극적 목표인 화성 이주 프로젝트, 거기에는 앞으로 수백조 원이 들어갈지 수천조 원이 들어갈지 아무도 예측을 못합니다. 이 엄청난 미래의 비용 청구서, 그리고 장부에 기록되지 않은 막대한 부채 리스크다 모두 스페이스X라는 블랙박스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단번에 확 오네요.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제가 매달 꾸준히 흑자를 내는 아주 알짜배기 커피 프랜차이즈에 전 재산을 투자해서 주주가 됐어요. 근데 갑자기 CEO가 자기 뒷마당에서 심해 탐사 잠수함을 만드는 개인 회사랑 이 커피 회사를 뜬금없이 합병시키겠다고 발표하는 격이네요. 와, 정확한 비유입니다. CEO는 잠수함 회사가 커피 회사보다 덩치가 더 크다 이렇게 막 주장하지만 정작 장부는 안 보여주고 결국 제 커피 팔아서 번 돈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심해 탐사선 만드는데 밑빠진 독처럼 콸콸 들어간다는 뜻 아닙니까? 네, 그 비유에 한 가지 더 치명적인 사실을 얹어야 완벽해집니다. 그러니까 바로 일론 머스크 본인의 지분율 구조입니다. 머스크는 현재 테슬라 지분을 약 13% 정도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 13%. 반면에 자신의 개인 회사나 다름없는 스페이스X 지분은 무려 42%나 쥐고 있습니다. 헉, 42%요? 차이가 엄청나네요. 네, 만약 두 회사를 합병하게 된다면 머스크는 스페이스X의 이 42% 지분을 지렛대 삼아서 통합된 거대 기업에서 자신의 지배력을 대폭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테슬라 소액 주주들이 들고 있던 주식의 가치는 심각하게 휘섞일 수밖에 없죠. 와, 결국 합병을 통해서 전체 케이크 파이가 엄청 커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내 몫의 파이 조각은 얇아지다 못해 거의 종이장처럼 투명해진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철저히 머스크에게 유리한 게임이죠. 머스크 개인은 테슬라가 가진 그 풍부한 현금을 스페이스X의 화성 프로젝트 자금줄로 막 끌어다 쓸 수 있고 덤으로 전체 회사의 지배력까지 공고히 다지는 그야말로 완벽한 엑시트 전략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 같은 아주 대표적인 테슬라 낙관론자조차도 경고를 한 겁니다. 소액주주 보호장치가 제대로 없다면 이건 개인 투자자에게 최악의 조건이 될 것이라고요. 이 지분 희석 메커니즘을 꿰뚫어 본 거죠. 그렇군요. 결국 이 합병은 단순한 기업 결합이 아니네요. 공공의 자본인 테슬라의 돈을 사적인 비전인 스페이스X로 이전시키는 거대한 부의 재분배 과정으로 읽어야겠어요. 네, 냉정하게 그렇게 봐야 합니다. 머스크는 이런 비판이나 소송 리스크를 뻔히 다 알 텐데도 왜 굳이 이런 무리수를 2027년이라는 가까운 시기에 감행하려는 걸까요? 그 이유는 그가 만들고자 하는 최종 목적지, 즉 엑스홀딩스의 아주 거대한 큰 그림 때문입니다. 아까 오프닝에서 잠깐 언급했던 엑스홀딩스요? 테슬라, 스페이스X, 인공지능인 XAI, 뇌에 칩을 씹는 뉴럴링크, 그리고 금융과 소셜을 다 통합한 앱인 X까지. 이 모든 걸 모조리 하나의 지주사 아래 묶겠다는 그 계획 말이죠. 네, 맞습니다. 저는 이거 듣다 보니까 역사책에서 그 19세기에 록펠러가 스탠다드 오일 만들어서 석유 파이프라인 독점하고 철도망까지 싹 다 장악해서 미국 경제 멱살 쥐고 흔들었던 거,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도 다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 생태계를 독점했었잖아요. 훌륭한 비교입니다. 역사적으로 독점 제국은 항상 있어 왔죠. 근데 머스크의 엑스홀딩스가 이 과거의 독점 제국들과 본질적으로 가장 다른 점은 도대체 뭔가요? 행성 내부에서의 헤게모니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엑스홀딩스는 차원이 다릅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시도되는 다행성, 즉 멀티플래네터리 독점 인프라거든요. 다행성이요? 우주적 스케일이네요, 진짜. 구조를 한번 상상해 보시죠. 지구에서는 옵티머스 로봇들이 인간의 노동을 대신하면서 막대한 부를 창출합니다. 네, 1억대 로봇이 돈을 벌어오겠죠? 그렇게 모인 거대한 자본은 스페이스X를 통해서 인류와 물자를 화성으로 실어 나르는 데 쓰입니다. 화성으로 이주한 사람들의 뇌에는 뉴럴링크가 심어져 있어서 생각만으로 컴퓨터 시스템과 소통하고요. 와, 머리에 칩을 꽂고 통신을 한다? 네, 그리고 이 지구와 화성 두 행성 간의 통신은 스탈링크가 완전히 장악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거대한 우주 경제권 내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제적 가치 교환, 화폐의 흐름은 금융 플랫폼인 X가 독점하게 되는 구조죠. 진짜 스케일이. 이건 단순히 특정 산업 하나를 장악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인류의 생존과 진화라는 그 다음 단계의 인프라 자체를 아예 사유화하겠다는 선언인 겁니다. 솔직히 듣다 보면 약간 헛웃음도 납니다. 화성에 도시를 짓고 사람 뇌에 칩을 꼽는다니 막 디스토피아 SF 소설에 나오는 전형적인 과대망상 악당 같기도 하거든요. 처음 들으면 누구나 그렇게 느낄 겁니다. 근데 소름 돋는 건 말이죠. 과거에 록펠러나 빌 게이츠가 세상을 바꾸겠다고 처음 나섰을 때도 사람들은 다 똑같이 비웃었다는 점이에요. 무엇보다 이 머스크의 계획들이 무슨 PPT 화면 속 아이디어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는 게 진짜 무섭습니다. 그렇죠. 팩트를 봐야 합니다. 스페이스X의 엄청난 로켓 스타쉽은 이미 지구 궤도를 돌고 멀쩡히 귀환했잖아요. 실제로 미국 FDA 승인을 받아서 하반신마비 환자의 뇌에 칩을 심었고 그 환자가 생각만으로 체스를 2개 만들었고요. 나사가 화성 탐사 예산에 머스크한테 통째로 쥐어주고 있는 걸 보면 이걸 그저 허황된 꿈이라고 무시하는 건 오히려 현실 부정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아주 정확한 통찰입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현실을 부정하는 순간 투자자는 시장에서 바로 도태되거든요. 이 거대한 지각 변동이 불과 2년 앞으로 다가온 지금 우리 투자자들이 취해야 할 스탠스는 아주 명확해야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입니다.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3가지 가이드라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테슬라의 가치를 평가할 때 PER, 즉 주가 수익 비율 같은 전통적인 지표로 분석하는 그 낡은 프레임을 완전히 폐기하셔야 합니다. PER을 버려라. 네, 테슬라의 PER이 도요타보다 10배는 높으니까 고평가다 이런 식의 분석은요. 1995년에 아마존이 적자 낸다고 동네 서점보다 못하다고 평가하던 것과 똑같은 치명적인 맹점입니다. 테슬라는 이미 자동차 회사를 넘어서 다행성 제국을 건설하는 하드웨어 엔진으로 진화하고 있거든요. 기존의 재무제표 읽는 법으로는 이 거대한 그림의 10%도 담아낼 수 없다는 거네요. 그렇다면 당장 앞으로 합병 루머가 기사로 터져 나올 때마다 테슬라 주가가 막 미친 듯이 롤러코스터를 탈 텐데 이때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여기서 두 번째 원칙이 나옵니다. 바로 감정의 통제입니다. 주가가 폭등한다고 덮어놓고 환호할 일이 절대 아닙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그 지분 희석 문제 때문이죠. 맞습니다. 투자자들은 냉정하게 머스크가 설계하는 합병 비율과 지분 구조의 디테일을 정말 현미경처럼 들여다봐야 합니다. 내 소액 주주로서의 가치가 헐값에 희석되지는 않는지, 스페이스X의 그 숨겨진 부채가 테슬라 쪽으로 얼마나 넘어오는지 철저하게 감시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네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뭔가요? 마지막으로 아무리 이 X홀딩스의 비전이 압도적이고 매력적으로 보이더라도 절대 여러분의 모든 자산을 몰빵, 즉 올인해서는 안 됩니다.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한다는 거군요. 네, 우주 탐사와 뇌공학은 매일매일이 극단적인 리스크의 연속입니다. 당장 내일 발사되는 스타쉽이 공중에서 폭발하면 주가는 반토막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 거대한 도박은 철저하게 여러분 포트폴리오의 일부분으로 통제되어야 합니다. 와, 정말 날카롭고 현실적인 통찰입니다. 오늘 이 자료의 마지막 장을 덮으면서 일론 머스크가 남겼던 아주 유명한 말이 하나 딱 떠오르더라고요.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직접 만드는 것이다. 네, 창업자로서는 정말 그보다 더 가슴을 울리는 명언이 없죠. 맞아요. 하지만 오늘 이 깊은 분석의 끝에서 청취자 여러분이 던져야 할 마지막 질문은 다릅니다. 머스크는 분명히 자신만의 거대한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거대한 우주 제국을 짓기 위해 쏟아부어야 하는 천문학적인 비용, 그 피와 땀은 과연 누구의 지갑에서 나오고 있을까요?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네요. 그 제국의 벽돌을 굽는 불쏘시개는 바로 테슬라 주식을 들고 있는 당신의 자본입니다. 여러분, 당신은 머스크의 그 위대한 X홀딩스 제국이 완성되었을 때 나란히 앉아 과실을 나누는 진정한 동업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장부도 볼 수 없는 블랙박스에 자본만 밀어 넣은 채 결국 지분율이 종이장처럼 희석되어서 버려지는 자금 조달원으로 남으시겠습니까? 그 운명의 갈림길은 결국 합병이라는 화려한 쇼 이면에 숨겨진 지분과 데이터의 역학관계를 얼마나 냉철하게 파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맞습니다. 2027년은 이미 코업까지 다가왔고 월가의 스마트머니는 이미 당신보다 한 발 앞서 판을 짜고 있습니다. 오늘의 심층 분석이 청취자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견고한 방패가 되었기를 바라면서 오늘 집중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